육개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주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더나스 김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일요일 방송 이 얘기 살짝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논란이 됐었던 유튜브 채널 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선물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서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윤리 문제까지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좀 경거망동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안의 어떤 함정 취재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보도한 JTBC 쪽에다가 방심위에서 또 긴급심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최근에 방심위가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역시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논란으로 국민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취재력까지 좀 사용하고 행정력까지 사용한다는 자체가 일종의 국력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JTBC 취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함정 취재 이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도 이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근데 저는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하잖아요. 이걸 마치 이제 공직자 부인이 뭔가를 받으면은 김명란법 위반인 것처럼. 근데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대가 관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명란법 만든 취지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니까 무조건 선물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향수랑 이걸 줬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줬겠어요? 뭔가 부탁하거나 뭔가 이런 이유로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준 게 아니라 인사권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라면서 주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뇌물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주머니다. 부인한테 주는 거나 결국 대통령한테 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명란법 문제보다 뇌물죄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이 명품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순방 갔을 때도 막 수행원들 동원하고 다 막아놓고 명품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작년 9월경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겠느냐. 결국은 이런 거를 막으려면 제2부속실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관리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개인 집,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물론 대통령실에 보안 요원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부인의 사무실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서 보안 검색을 하면서 명품을 선물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 말이 안 돼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네? 그냥 바로 돌려주면 되지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못 돌려주고 보관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예요. 이사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붕 떠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기 끝난 지 전에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돌려주지 왜 이제야 돌려줘요? 돌려주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뇌물이라는 거는요, 받는 순간 뇌물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나는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면 다 무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취재윤리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하실 말씀 제가 우선 원래 근태경이 여기서 무슨 말 하면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근태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좀 정정하자면은 그 금융위원 이거는 이분이랑 관계 없고요. 이분이 갔는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분과의 대가성 연계된 건 아니니까 제발 대통령실에서 근태경한테 걸지 말아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진보해가면서 조금씩 법리가 이제 그물코가 조여지거든요. 이런 뇌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청탁에 대해서도. 우선 저는 여기서 아마 대통령실 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냐를 묻고 싶어요. 네. 공동체죠. 일반적으로 부부는 공동체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고 수사를 한 순간 저는 부부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로 엮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저는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그 뭔가 선물을 줬다보다도 그 아까 말했던 들었던 금융위원 인사나 이런 것에 왜 영부인이 관심을 가지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인사 추천이나 아니면은 인사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거는 당연히 영부인의 자격을 할 수 있다 보지만은 인사 그 자체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대통령이 그 영부인이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받을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저도 그 서울의 소리 영상에 제 얼굴이 등장해요. 제가 그 이분이 150명 대통령 취임 만찬에 신라 호텔에 와가지고 뭐 그 저기 누구야 이거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찍은 사진도 나오고 뭐 뒤에 최태원 부회장도 배경 사진으로 등장하고 저도랑 찍은 사진 나오고 하는데 그날 150명 만찬이 좀 기억나는 게 그 150명은 제가 그 갔을 때는 저는 당 대표니까 간 거고 굉장히 가려 뽑은 인사들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도대체 그럼 어떤 자격으로 누가 밀어넣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활동해오신 이력만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통일운동했다 주장하시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좌파 활동인데 근데 그 어쩌다가 거기에 껴 계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럼 이분 대선에 뭐 기원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자리라는 건 대통령 취임 축하 연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에 공헌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관계로 그런 자리에 나타나고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는가 거기 출입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 속된 말로 가드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 찍힌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더 탐사라는 것에 녹취록이 나왔을 때 뭐 희한한 분이랑 국사를 논해요. 뭐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정작 당대표랑은 제대로 얘기 안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게 제가 지금 이 두 글자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비선입니다. 네, 이분들이 비선이냐 아니면 진짜 길 가다 만난 분들인데 이런 국사를 같이 논하고 있는 거냐. 저는 대통령께서 수사하셨던 최순실 사건의 요체가 최순실 씨가 네. 뭘 했느냐도 있지만 결국 이분의 비선 실세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국정이 문란이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불쾌감을 가진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이분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이런 만찬에도 가고 코바나 콘텐츠도 출입한 거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준석 이제 대표가 셀프 사진이 쌓인 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등장해서 좀 왜냐면 이제 화가 앞에 나신 그 것 얘기 같은데. 하잖아요. 녹취록 3개월 내에 몰아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나오는데 근데 이게 기시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주변에서 그동안 통화라든지 아니면 선물 준 게 이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동지들이 많고 그동안 있었으면은 안 그래요. 그분들로 쭉 가는데 다 보면은 뭐 지지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별로 정치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 가면 그런 지금 김재섭 위원장 얘기도 들어봐야 돼서 뭐 앞서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쟁점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 이제 취재윤리 면에서는 이거는 뭐 명백한 함정 취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 있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함정 좀 보태면 예. 함정 취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직자 문제나 공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취재가 가겠습니다. 그럼 네 들어오세요. 취재하세요.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근데 이거는 카메라 달고 개인의 그런 거는 좀 사생활 문제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익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저는 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공적인 문제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저는 함정 취재를 볼 때 몰카 자체는 함정 취재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최순실 씨 수사할 때 보면은 그때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왔던 게 의상실에 카메라 몰래 설치해놓고 그렇죠. 가서 이제 행정관이 예. 핸드폰 닦아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국민적 분노의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용인했다면은 이번에 카메라 자체를 잡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카톡 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그 보도가 몰아가려고 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명품에 응답했다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봐도 아직까지 조작의 가능성이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중물 토크가 너무 뜨거워져서 좀 정리를 하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정말 뉴스가 많았는데요. 엑스포 유치 실패.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9표 대 29표.
119표 대 29표. 굉장히 큰 표 차로 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매일 아침 뉴스를 전하지만 네. 이런 앵커 멘트를 했었거든요. 초박빙 접전이 예상된다. 왜냐면 그게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4배 차가 넘는 표차로 지니까 나중에 이거 결과 전하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언론이 반성해야죠. 해외 특파원 늘려야 됩니다. 그래요? 해외 특파원 늘려야 아니 근데 돼요. 뭐 언론도 언론이지만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에서 좀 어쨌든 구멍이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죠. 이건 거의 콜드 게임 패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망한 숫자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정말 태평양 연안 도서국과 우리나라가 축구 게임 했을 때 나올 점수 같은 그런 점수니까.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탈리아가 마지막에 거의 포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총리가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이미 명약 관화하다. 근데 대한민국은 막 모든 돈을 써가지고 지금 이게 토탈 뭐 한 5,500억 좀 썼다는 건데, 5,500억을 차라리 부산의 어떤 빈곤 퇴치나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만드는 썼으면 차라리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고, 이거는 뭐 장관의 단순한 어떤 뭐 교체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지역 발전 이벤트가 근데 그럼 정말 도움이 되냐? 인천 아시안 게임은 도움이 됐냐?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는 도움이 됐냐? 전북 잼버리는 도움이 됐냐? 평창 올림픽 지금 그 스키장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처방전 이벤트로 이거를 대충 때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건설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고민까지 한번 전향적으로 한국 사회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깊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랑 정부는 재유치라는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또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보다 지난번 우리 강서 보궐선거 할 때도 그래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이긴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더라. 멕시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우디에서는 사우디가 뭐 한 120개국 이상이 지지선 했다는 걸 자기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이랬는데, 예.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답이. 우리한테 서면으로 지지선을 하는데 그쪽에도 가 있는 사람이 나라들이 있으면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총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170석 합니다, 뭐 180석 합니다라는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보고하는 사람들은 물론 눈치를 볼 거예요. 안 좋은 거 보고하면 자꾸 승질내고 이러니까 좋은 거 보고하겠죠. 근데 보고라는 이거는 냉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나온 거 보면 기업이나 이렇게나 유치 관련했던 분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우디 쪽으로 다 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언도 다 했고. 근데 그 보고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안 올라가겠어요? 듣기 싫은 보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보고를 하면 또 승질내고 격노하고 이러니까 마사지하고 마사지해서 나중에 올리는 거잖아요.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똑같이 보여줬다고 봐요. 지금 아마 총선도 똑같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아마 180석 합니다, 뭐 200석 합니다, 이런 보고 막 이렇게 가능합니다, 야당 폭망합니다, 막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대통령을 어디에 비유할 때 대통령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3가지에 비유했어요. 첫째 돈키호테, 그다음에 엄석대, 그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이거든요. 예. 이번엔 정확히 벌거숭이 임금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유치 활동을 실제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파리에다가 우리 팀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2030대 버스 랩핑에서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파리 시민들한테 황보해서 이게 될 일인가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 2030이라는 숫자와 이런 기사 한번 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거 유치활동 뛰었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요, IOC 위원들 하나를 속된 말로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좀 아느냐. 그 IOC 위원회 국가로 쫓아가가지고 뭐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략이라는 게 누가 봐도 가가지고 대통령 보세요 홍보 전략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업인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은 기업인들도 맞춤형 전략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보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오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그걸 대통령이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사태가 국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총선에 대해서도 저는 들었던 게 총선에 170석 보고가 올라갔다고 좀 들었어요. 이미 한두 달 전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벌거숭이 임금님 시즌3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을 치르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3일째 지금 두문불출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기업인들이 투트랙으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PT를 준비하고 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한편에 그 이번 우리가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기업 산하의 광고 회사들이 제가 그 중동에서 일하는 동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미 엑스포 준비를 사우디에서 지사를 내고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원래 제일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로 어느 정도 방향의 결정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었고 이미 돈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에서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고 안다 하더라도 그걸 누군가 중간에서 커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심지어 언론 보도에서 뭐 언론사에서는 51대 49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두 개 다 걸쳐놓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 대부분이 다 거의 박빙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조만간에 추월된다 역전한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다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마치 월드컵을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서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랑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좀 판이 커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실망감도 커졌다.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선의 기대를 노력을 키워놓고, 다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다들 보셨겠지만 그 PT 뭐 품질도 원초이스 문제였다. 뭐 이렇게 예, 보면 예. 이거 뭐야 뭐 이게 등장 인물은 화려한데 우리만 알고 누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뭐 한류 스타, K-팝 스타를 뭐 PT에 넣어놓기만 하면 그 PT가 화려하고 의미 있고 전달되나요? 너무 그 수준 이하여가지고 이건 진짜 무슨 업체 선정에 있어서 뭔가 막아 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월드컵도 차차기인가 사우디가 지금 개최 예정이잖아요. 지금 오일머니랑 지금 붙는 자체가 일단 보고부터 잘못 올라간 거예요. 이건 지금 안 되는 판입니다라고 올라가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이거를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국정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국정 반전의 계기는 엑스포 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미룬 거 아니에요. 다 미루고 어떻게든 29일 이후 반전의 계기를 찾다가 더 수렁에 빠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 왜곡했다고 엄청나게 여당에서 공격했잖아요. 예. 그런데 통계가 왜곡되면 올바른 정책이 안 나와요.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총선도 이제 벌구승 이규님 시즌 3가 될 거라 얘기했던 게 지금 보시면 분위기 이상해요. 보면은 마포 갑 같은데 대여섯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여기서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양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마포 갑에 대해서 들고 오는 걸 들어보면요 20% 이상 격차가 나요 지금 지지율 격차에서. 근데 거기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정보에 지금 전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 마용성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성동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트리플 스코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말하는 거면 맞겠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허위 정보입니다 지금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한마디 멤버들이 더 하면, 얘기한 네.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박빙이라고 보고하고 8.15 출장 가게 만든 참모들이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교체되나요? 지금 뭐 개편 중이잖아요. 이미 방 뺐을 겁니다. 네, 이미 방 뺐을 겁니다. 그분이 엑스포에 관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건 계속 들고 있었고 이분이 말을 잘하세요. 네, 이분이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약간 사람을 홀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혼이 담긴 뭐 구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뭐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잘 해주는 스타일의 그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 홀리는 멘트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 올인하는 전략 자체를 대통령이 누가 얘기했더니 받았다는 것 자체에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평창올림픽도 얘기했지만 평창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뭐 일종 국정 지지도가 상승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경기가 활성될 수 있겠지만 그건 강원도 얘기라고요. 근데 부산 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첫째, 유치 실패한 다음에 아무리 등 떠밀어도 안 하던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냐면요. 나름 이 안에 자기 딴엔 누구한테 든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부산 엑스포만 유치하면은 부산 선거는 우리가 싹쓸이하고 그럼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선거 올라간다. 분위기 좋아지면 쭉 올라간다. 근데 딱 맞이하니까 당정 300만 부산 시민들한테 300만 명 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은 사과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다. 국민이 아니라. 부산이었으니까 한 거죠. 아. 예. 저는 부산 시민 300만 명의 표라고 하는 것은 출향한 부산 시민까지 해가지고 한 500만 명 된다 치고 그러면 굉장히 정권에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인간적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뭐 최상병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잘 신경 안 쓰시다가 500만 표? 바로 사과해야지. 1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참모의 문제나 보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봐요. 우리가 이런 유치전에서는 큰 나라 작은 나라 상관없이 한국과 1인 1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표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뭐 한미일 동맹 쪽으로 가면서 뭐 미국, 일본이나 뭐 미국의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이번 사우디 지지선을 했잖아요. 예. 그럼 중국하고 척져서 아니면 중국의 뭐 동맹이나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지지를 받기 가힘들어요.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사우디한테 절절매요. 왜냐하면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략성은 크지 않아요, 되게. 그리고 중국이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거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가서 사람 만나고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몰타도 가고 어디 이상한 뭐 어디죠? 안도란가 어디도 가고 막 유치전 활동을 좋은 했는데 데죠. 네, 좋은 데만 다니셨어요. 네. 좋은 데만. 그리고 뭐 수백억 쓰면서 뭐 수십 개국 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뭐 선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도를 잘 짜야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도를 잘못 짠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서 개인이 설득한다 해서 그 앞에서는 당연히 도와준다고 하죠. 잘 안 돼요. 구도가 틀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구도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돌려보면 예. 그런 거죠. 여름에 이렇게 보고 올라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국정 지지도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태우를 전략 공천해서 조국 사태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강서구청선 이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저기 부산 경남에서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총선 승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누가 하는 희망 회로를 이제 돌린 거죠.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제가 정의당 비대위원장인데 다음에 교섭단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를. 네, 근데 이런 희망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가야 될 비전은 비전이고 정확한 현실은 현실인데 이거 사이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아니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한 것 때문에 더 걱정인 거죠. 이거 하나 뭐 유치 실패할 수 있죠. 어차피 뭐 29로 실패하나 80으로 실패하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국정 운영도 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지금 나라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3년 넘게를 또 시간을 사냐 이거죠. 이게 더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담아 발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냥 이건 뭐 당연히 사과하는 해야 거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라니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당원 100% 선거를 한번 맛을 본 뒤로부터 선거 천재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룰을 바꿔가지고 이기는 걸 한번 해보고 나시니까 내 뜻이 실리면 다 되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획이 참 신기했던 게요. 저 보세요. 그러면 엑스포 유치 전에 했던 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왔지만은 몰타에 법무부 장관을 출장 보내가지고 악수하게 만듭니다. 그럼 몰타 표가 올 거라고 자기 마음속에 플러스 1 했을 거예요. 이 몰타 입장에서는 뭔가 싶겠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봤을 때 49개국인가 만나면 코피 흘렸다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자당의 국회의원들하고도 하다못해 술을 드시면 하루 종일 드시는데 가가지고 49개국을 무슨 하루 종일 만나는 게 이게 유치 전략 이렇게 쉬울 것 같아서는 누가 유치 못합니까? 근데 이걸 전략이라고 내고 이거는 국내용이라고요. 대통령이 코피 흘렸는지 상대국이 알 게 뭐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국내 지지율 유지 전략으로 부산 엑스포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 꼴이 난 거죠. 실제 유치 활동 그러면은 의미 있는 걸 뭘 했느냐를 뒤집어 보면은 기사 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김재섭 위원장은 위원장이 너무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네, 엑스포 유치 실패한 데다가 지금 약간 소금을 뿌리는 느낌이라 상처가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 유치 실패할 수 있죠. 대신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좀 냉정하게 그 오류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우리가 2030년에 2025년에 또다시 도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네, 잘 근데 짚고 넘어갔으면 부산 좋겠습니다. 민심은 근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봤다는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 근처에 부동산 값이 그렇게 안 올랐었대요. 될 거라고 봤으면 미리 올랐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엑스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일단 김준호 변호사가 좀 판결 요지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이제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가 됐었는데 예. 기소된 액수가 전부 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걸로 인정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인정이 된 건데, 물론 액수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액수보다 인정된 액수가 더 높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징역 5년, 다른 분들 중에서 제일 선고형을 제일 높게 받은 거고, 뭐 1심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지금 보석 상태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시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받았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 자금 수사로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정치 자금 8억 4,700 중에 6억은 이제 인정된 걸로 판결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대선 자금 돈 받았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었고, 이걸 어디 썼다라는 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도 실제 수사 과정 나온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참 검찰이 참 이 기술이 참 뛰어나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가 이 정치자금 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왜 무죄를 받았는지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유동규는 계속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했어요. 줬다. 근데 검찰은 뭘로 기소했냐면 김용과 같이 받은 측의 공범으로 기소한 거예요. 받은 사람으로.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계속 아니 유동규는 자기가 줬다는데 왜 받은 사람으로 기소했느냐. 변경할 생각 없냐. 우리는 변경할 생각 없는데요. 그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을 주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주기도 하고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소위 대항범이라는 건데. 예. 주는 측에 있는지 받는 측에 있는지 하나로 결정돼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줬다 그러고 나는 받은 사람의 공범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예. 나는 이 공소장이나 수사할 때부터 그랬고, 영장 보고 공소장 볼 때부터 말이 안 된다. 유동규는 주는 사람, 김용은 받는 사람이면 맞는데 유동규가 왜 받는 사람 공범이지? 결국은 이제 무죄 받았잖아요. 예. 뇌물 7천만 원도 이게 재밌는 게 주는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받는 사람 금액에 따라 달라요. 막 10년까지 가요. 딱 거기에 걸리는 사건이에요. 13년 4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규는 줬다 그러는데 뇌물을,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김용은 어쨌든 받은 걸로 인정되니까 유죄를 됐고, 그 완벽하게 준 사람은 다 봐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사람, 만약에 받은 사람이 유죄면 주는 사람도 유죄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소하죠? 나 이거 처음부터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게.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었거든요. 예.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사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거냐, 이 부분인데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민용, 남욱,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같이 진술해서 그 사람들이 일치한다라고 본 건데, 유동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 돈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주고받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든지 여기서 관련된 부분이라,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자금에 쓰였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건네갔거나 그랬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뭐 별개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거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는 뭐 기소된 것도 없고 저 수사 과정에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현 변호사님 의견과는 달리 이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최초로 판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당연히 분석하는 영향이 쪽도 있죠. 왜 많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장동 위례 뭐 백현동까지 줄줄이 사실 유동규의 입을 다 쳐다보는 상황이 될 거고 어차피 여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려면 한참 걸려요. 그동안 얼만큼 유동규의 입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괴롭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지금도 재판 받으러 가고 뭐 유동규가 무슨 말 했다, 김용이 무슨 말 했다 가지고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슈를 덮고 있는데 오랜만에 민주당 이슈 들어도 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김용이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았다.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뭐 하는지 아무도 이제 관심 안 가져요. 그냥 국민의힘, 이준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간간히 뭐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유죄 확정 판결 뭐 대장동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총선 앞두고 본인 재판 얘기로 다 모든 언론을 잠식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기소를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는 어쨌든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김용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측근 중에 측근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사법 리스크가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외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와 네. 관련해서는 별로 없을 별로 것이다라고 없을 보는 것이다. 거죠. 왜냐하면 재판들이 전부 다 총선 이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선고라도 대부분 저는 총선 이후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 그 속도가 빠른 게 결국은 그 허위사실 관련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에 관한 심리는 끝났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관련한 심리가 진행 중인데 검찰도 증인을 엄청 많이 신청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검찰도 이게 4월 총선 직전에 결과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길게 할 수가 오히려 없어요. 스케줄을 좀 뒤로 미루려는 그래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텐데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김용 혹은 정진상 이런 분들이 유죄가 나더라도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이나 이런 건 관련해서 성남 FC나 이런 건 관련해서 바로 유죄가 된다고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은 본인 이게 딱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죄 판결 뭐 벌금형이든 뭐든 뭐 받을 가능성이 있냐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요 두 개의 쟁점이 모두 저는 4월 총선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 문제가 가진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한 2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따로 해줬던 얘기가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방식 관련해서 신문 일면 전략 이런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일면만 쭉 조간신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그날 당직자들의 어떤 업무 성과 평가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면에 나오는 게 너무 드물어졌고요.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오랜만에 나왔다는 게 이 뭐 김용의 어떤 재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하러 간다. 이런 걸로 잠식되는 거는 유죄 확정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아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다 가로막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도 유의주시해야죠. 예의주시하는데 한마디 하면 예. 사실은 이 사건이 재밌는 게 결국은 쟁점이 이제 유동규의 진술의 신뢰성이잖아요. 예. 근데 8억 4,700 중에 6억은 주고 2억 4,700은 자기들이 썼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달 사고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도 나머지는 그러면 2억 4,700을 어떻게 썼는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것도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술밖에 없는 사건은 그 돈을 전달을 하고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거는 판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주변 정황은 좀 보겠죠. 예. 물론 아마 이게 뭐 그 진술을 위증을 약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진술을 약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중간에 배달 사고 금액을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거 진술만으로 그것도 저는 참 의아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 봐야 되는 게 김용 부원장은 제가 그때 법정 출석하는 영상을 보니까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근데 딱 5년 받고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약간 협조적일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 세밀한 판단할 수 있다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같이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정치에 임하는 모습이 지속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도 야 이거는 좀 내가 왜 이런 걸 감내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앞으로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태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고. 저 약간 정정하면은 그게 2억 4,700이 아니라 1억 4,700. 알겠습니다. 1억은 뭐 전달 안 관심 했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일단 어쨌든 징역 5년 그리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김재원 위원장은 그래도 이게 민주당한테는 뭐 좋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레드팀을 가동해서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실천행동 여기에서는 아예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 국민 앞에 사퇴하고 전원 사퇴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강한 어조를 쓰는 분이 아닌데 이례적으로 민주당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대표를 직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거 그 당내 약간 갈등 상황을 많이 겪어봐가지고요. 바른미래당 때도 손학규 대표 이렇게 사퇴하라고 해보고 사퇴 요정이 되는 순간 망합니다. 상대에게 사퇴하세요 이랬는데 상대 사퇴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보좌진까지 사퇴 요정이 되면 큰일 난다. 당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건데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뭔가 실질적인 행보를 하기 위한 그냥 마지막 외침 정도 들립니다. 실제적인 행보요? 신당? 아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냥 사퇴 요정만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안 들으면 그냥 그 다음 격상시킬 메시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면 뭐 굳이 하려면 단식투쟁 이런 건데 이런 걸 갑자기 하실 리는 없고 삭발 있잖아요. 삭발 단식투쟁 이런 건데 이거는 전혀 이낙연 총리랑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마지막 경고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직격을 한 건 어쨌든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의 초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당을 한다는 게 뭐 저도 뭐 들여다봤지만은 신당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그 중심 인물로서의 스피커 파워를 키워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그게 되는지 한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오랜 침묵이 오히려 지금의 메시지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보도 가치가 있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뭐 창당할 가능성 낮다 이렇게 좀 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 입장에 좀 동조를 하는 게 그 이낙연 대표 오랜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는 민주당에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면역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뭐겠어요? 바이러스의 대장이 이재명 대표인 거고 그 많은 바이러스를 그 양산된 바이러스가 결국 개딸로 표상되는 강성 팬덤인 거거든요. 근데 강성 팬덤들을 특히 이제 개딸들을 너네는 바이러스야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뭐까지 공격하려면 지금 항체가 많아야 되잖아요. 민주당 위원장 내부에 평소에도 항체가 뭐 많이 얘기 있나 잘 그것도 듣는데 이거를 궁금하거든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를 개딸이나 거기 이재명 대표를 바이러스라 표현했다는 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면역 체계라는 게 내부적인 어느 걸러지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졌다는 얘기지. 그걸 왜 바이러스에 비교합니까? 그럼 바이러스가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아니 개딸도 마찬가지. 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를 상대방을 바이러스로 지칭했다고 해석해요. 그건 본인의 해석 문제지. 이낙연 대표는 그런 말을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5선 의원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예. 뭐 대표 도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 이준석 대표 앞에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찌 보면 뭐 막 굉장히 탄압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걸 모색하는 입장인데 이낙연 대표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를 누가 뭐 어떻게 거칠게 몰아세우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갑자기 약간 발언을 세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오선, 도지사, 총리,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 갑자기 나가서 뭘 한다? 그거는 당원들을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당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당내에서의 뭐 본인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도 좀 챙겨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하기 위함이라면은 뭘 염두에 두고 있을까를 보면요. 저는 무조건 호남 계열 신당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그렇겠죠. 대표가 갑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수도권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가지고 현근택을 잡겠어. 이런 거는 사실 의외의 그런 작전이고 호남을 노리고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병립형으로 갔을 때 오히려 그 전략을 세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주변의 인사들을 보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인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구를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지금 쉽지 않고요. 호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례로 가거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중에 만약에 병립형 가버리면 그냥 전부 다 우리 똘똘 뭉쳐서 호남으로 가서 붙어버리자. 예. 공교롭게도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의 고향이 호남이에요. 전남이거나 전북이거나.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이게 이낙연 대표를 더 몰아세우면은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실 이낙연 대표는 탄압을 받았다든가 하는 역사는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진로로 놓고 진로가 좀 몰린다는 생각이 들면은 꺼내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호남에 가서 정통성 전쟁을 벌이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아마 갈래길이 있다 봅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 그럼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위성정당 포기하는 쪽에 준연동 형제를 얘기한 건가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 포기하고 병립형 회기 반대한다고 하시는 의원들이 최소 민주당에 50명이 넘는데 이분들 중에 보면 우원식, 뭐 민영배, 뭐 민병덕, 뭐 강민정, 뭐 이런 분들 뭐 그렇게 비명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대 비명은 아니에요. 이 위성정당과 병립형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뭐 좀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당내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그 분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껴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잖아요.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자 연합을 꾸려서 총선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이름으로 민주당 이름 당내에서의 비주류를 어느 정도 포용하는 모양새를 사실은 대표께서 결단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제대로 아직 당의 공천권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주류가 실질적으로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내재적으로는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당이 저희 당도 작지만 뭐 민주당처럼 큰 당이 하나의 의견 그룹, 하나의 계파로 구성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좀 고민과 결단이 좀 필요하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랑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준연동제를 유지를 주장한 것은 뭐 어떤 거창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체제 흔들기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시사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꽂아놔야 민주당 내 자기 세력이 생기는 건데 이낙연 대표는 지르기만 하면 돼요. 정책 책임이 질 필요가 없이 준연동제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소수정당도 다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 거창한 얘기들 계속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준연동제로 하든지 아니면 정치개혁하겠다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병립형 하고 싶거든요. 내 사람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전 준연동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본인의 창당 얘기와 더불어서. 일부러. 예. 제가 이재명 보기에는 대표를 근데 의식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약간 말했다? 자기 사람 챙기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이 선거제 얘기는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처럼 당내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처럼 뭐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없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위성정당 현행법대로는 위성정당 만든다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안 만들고 20, 30석은 상실할 텐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있긴 있지만 그거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 저는 꼭 관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신당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을 때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따라갔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한길, 박지원, 뭐 천정 이런 사람들이 현역
과 아니면 정책 영향력에 따라갔거든요. 또 안철수가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선의 영향도 있었고 또 당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문재인하고 박지원이 이렇게 전당대회 붙었을 때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세력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 호남 지역이 쭉 떨어져 나갔고 그분들이 이제 힘으로 뭐 수도권을 일부하고 호남 지역을 석권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 정도 힘이 있느냐, 대선에 힘이 있는지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동 국민의당의 경우에 봤을 때는 힘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따르는 분들도 물론 선거 캠프에 있던 분들도 대선 캠프에서 도와줬던 분들도 대부분 지금은 별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 안 남아 있어요. 세력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가능성 좀 낮게 점치고 계시고, 근데 그 초반에 말씀하신 병립형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회귀하기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속보다는 어쨌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자들도 있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했을 때는 뭐 비례의석이 그래도 한 많으면 20석 내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타협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선거 때 21대 총선 때 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였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 네. 그거는 국민의힘도 저는 찬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에서 좀 의원 나오는 게 필요하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도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근데 권역별로 했을 때 물론 정의당이라든지 이게 지금은 3% 5석 해야 비례를 얻는데 그게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석별제라든지 아니면 낮추면 되는 거라서 꼭 지금은 병립형하고 연동형 둘만 있는 건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다. 또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그거는 양당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역별 병립형은 8% 넘는 정당만 넣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3권역 체제를 얘기를 해도 15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18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 독식 구도 강화거든요. 근데 권역별 준연동형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권역별 병립형이면 그건 정말 완벽한 퇴행이거든요. 그러면 20대 국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대 뭐 거의 뭐 이제 60 초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권역별 병립형은 최악의 최악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먹을게요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다음 지금 김부겸 총리도 최근에 오랜만에 경향신문 인터뷰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인터뷰해서 이건 연동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국민의힘이랑 두 개가 다 먹을 거냐 아니면 국힘이 아닌 당의 포션을 더 늘릴 거냐와 관련된 민주당이 조금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은 직을 걸었고 용인정을 또 내팽개 쳤고 뭐 내팽개 쳤다기보다는 어쨌든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뭐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뵀지만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는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김준우 위원장이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잖아요.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기자들 있을 때는 모두 발언만 한 거고 기자들 이제 없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뭐 김종대 의원이 저희 비대위 대변인이어서 김종대 의원이랑 저희 뭐 김일웅 비서실장 있고 저쪽은 천준호 의원, 박성준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 대변인이어서 이제 3대 3으로 이제 뭐 이렇게 차담을 좀 나눴는데 끝날 때쯤에 요 얘기는 좀 비공개로 해달라고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래 얘기를 못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독 하나 풀어주세요. 네, 그러게요. 정치 인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단독 하나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김준우 변호사가 드디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옛날에는 이제 평가만 하다가 이렇게 위원장 되고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두들겨 맞으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준석 대표처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맷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조금 낮게 맷집은 맞아야 생기는 거예요. 좀 맞아보세요 좀.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제 개편 신당 창당하려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연동형 가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 거기 때문에 저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위성정당 포기하는, 그러니까 방지법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통과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법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 차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이면 이탄희 의원은 무조건 한동훈 장관 출마하는 따라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붙어보겠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 얘기까지 해봤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장성철 소장님 대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했고요. 종종 놀러 오실 거죠? 계속.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